머리부터 골반이고 다리고 뼈 다 퍼져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삼성생명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 암 환자들. 암보험 넣어봐야 입원비 안 준다 합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줍니다. 내 아들까지 기가 막혀서 울고 있지만 우리 엄마 살려야 된다고. 왜 돈을 안 줘요?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현재 요양병원의 입원 치료 내용을 암 입원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암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근거를 다 결국 그거는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을 누가 하느냐고요. 법무사 일차적으로 합니다. 살인의 행위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간접 살인. 그냥 죽음의 문턱으로 계속 밀어내는. 암 보험금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 그 진실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암에 걸린다는 건 곧 코앞에 죽음이 닥쳐왔다는 일종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병원 치료를 잘 받으면 암도 완치가 가능한 병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암에 걸릴 때를 대비해 병원 치료비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고자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생명보험을 기준으로 2017년 국내 암보험 누적 가입자 수는 무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 보험업계 1위 기업으로 손꼽히는 삼성생명. 삼성생명의 보험증권에는 가족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계 최고의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로 든든한 믿음을 주겠다는 고객들을 향한 약속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했다는 일부 암 환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 꽃상여가 등장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힘겹게 그 뒤를 따르는 100여 명의 사람들. 삼성생명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사람들. 왜 이처럼 위태롭고 절박한 모습으로 거리로 나와야 했던 걸까? 골반이고 허리고 척추고 쇄골이고 식도고 온몸에 지금 다리고 뼈랑 뼈에는 다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돈 못 받고 싸우고 죽은 언니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왜 생명 가지고 그렇게 담보로 장난을 쳐야 되는지, 왜 우리가 힘들게 든 돈을 달라는 거지 다른 거 욕심도 없어요. 우리가 보험료잖아요. 국내 보험업계 1위 기업인 보험료 삼성생명이 일부 암 그걸 환자들의 알고 보험금을 그렇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 차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정자 씨. 안녕. 씨. 그녀는 15년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하고 나하고는 친해. 안녕. 근데 왜 갑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1년이 넘었어요. 왜 그래요? 저번에 오실 때는 안 그랬잖아. 저번에 갈 때 스타킹 끼고 갔잖아. 스타킹 끼고 갔잖아. 이리는 아주 달콤해. 이정자 씨는 2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연애. 이거는 이제 팔 부종으로 인해서 림프절 여기에 13개를 떼냈는데, 혹을 떼냈는데 그중에 1개가 암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혈액이 여기가 이제 막혀서. 그녀의 보금자리였던 요양원 내에 위치한 16제곱미터 5평 남짓한 방. 일터이자 숙소였던 이곳에서 암 투병을 병행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고, 여기가 그전에는 여기 이 원탁 테이블이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오는 그 보호자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보호자들이 여기 와서 자고 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서 잠만 좀 잘라 그래도 보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니까 쉴 수가 없어.
결국 6개월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정자 씨. 무려 4개의 암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돈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에서 왜 부지급? 그래갖고 2차로 또 넣었어요. 다음 달에. 그 3월달 거하고 4월달 거하고 또 넣었어요. 생명에 넣을 때 동시에 삼성도 넣었어요. 근데 에서는 들어오고 삼성에서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서. 그녀가 추가로 가입했던 다른 보험사에선 이정자 씨에게 하루 20만 원씩 177일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해줬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본 겁니다. 삼성생명 약관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당 보험사들의 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정자 씨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 관련해서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 당시 부지금 결정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우선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방송 관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예,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라고 이제 그 약관에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엄밀히 하면은 암으로 인한 입원 또는 암으로 인한 수술, 네. 뭐 이런 항암 치료 받는 기간, 입원 이런 것만 좁혀 보면은 그렇게 줘요. 예. 그 항암 중이거나 방사선 치료 중이면 그 기간 중에 입원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삼성생명에서 안 주는 거는 잘못됐어요. 항암 치료 중이고 방사선 치료 중인 기간에 요양병원 입원한 기간은 다른 타사도 다 줘요. 거의 다 줘요. 실제로 보험사들도 이게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보험사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이유로 들어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해주고요. 또 어느 보험사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건 뭐냐면요. 보험업계 내에서도 직접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그러는 와중에 어느 보험사는 그것을 약관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고 어느 보험사는 유리하게 해석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즉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치료를 암에 대한 직접 치료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이정자 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는 어떤 걸까? 항암을 받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동안 항암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고주파 온열 치료, 자닥신, 면역 증강제와 아브노바, 또 그리고 이제 셀레나제 주사제와 먹는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양병원 담당이가 작성한 소견서엔 종양치료제, 면역 자극제 등이 이정자 씨 치료에 쓰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암노바 비스쿰이라는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식약처에 정식 등록된 종양치료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실제 암치료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정자 씨. 1차 주사를 맞으면 2주 동안에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 속이 미싱미싱 니글니글 막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놔주시는 그 자닥신 고주, 암노바, 셀레나제 이런 것들이 나를 조금 모양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간신간신 버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와 동일한 치료를 받고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가 있다는 것. 저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통과가 되긴 했는데 네. 조그만한 거도 걸리는 게 무슨 치료를 받았다 한 뭐가 있으면 그거를 잡아내려고 하더라고요. 삼성생명이 유독 그게 심하죠. 같은 고객인데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저도 들쑥날쭉이에요.
그래서 뭐 받은 사람은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보험 설계사들도.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 기준은 대체 뭘까? 우리는 삼성생명에서 약 15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한 보험 설계사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보험 판매하신 입장에서 암 직접 치료가 어떤 것이다라고 교육받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직접이 어떤 거다, 간접이 어떤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 약관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직접이라고 하면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치료가 뭡니까? 보험사에서 말하는 직접 치료 혹시 정의가 가능하십니까? 직접 치료요? 정확하게 표현을 난 못하겠어요. 삼성생명의 직원들조차 직접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문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여성. 김근아 씨는 1994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약 7년을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교육실에서 있을 때 사진이에요. 삼성생명 그 설계사 교육 시킬 때. 정말 열심히 했고 최고의 회사였다고 생각해서 힘은 들어도 재밌었고. 그녀가 삼성생명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 건 4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삼성생명에 총 3개의 암보험을 들고 20여 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해왔다는 김근아 씨. 암 수술 직후인 2015년 4월 18일간 입원했던 요양병원비를 삼성생명에 청구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병원비를 청구하자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무려 6차례나 청구를 했지만 끝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김근아 씨. 요양병원의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방사선 치료를 하려면 계속 통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몸 상태가 방사선 딱 끝났다고 해서 제가 상태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치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뒤에는 더 부작용이 더 심하거든요. 또 제가 방사선 치료 기간 중으로 입원을 이렇게 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태클 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해 재차 문의하자 직접 김근아 씨를 찾아온 손해사정사. 요양병원 가면 암 치료 환자가 아닌 건가요? 일단은 그 입원료 청구를 하시면은 입원을 하셨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치료 내용 가지고 이제 약관상 그게 보장이 되는 입원이 아니냐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약관상 이제 암 치료를 해석하는 거는 그 항암이나 방사선, 암 수술. 약관이 어디 있어요? 약관에 적혀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하고요. 김근아 씨는 삼성생명의 보험약관 해석 근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현재 그 요양병원의 입원 치료 내용을 암 입원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요양병원의 입원 치료는 아니다. 요양병원의 치료제가 암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근거를 결국은 그거는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을 누가 하느냐고요? 보험회사를 최종으로 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덜 끝났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약관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교육을 받고 설계사한테 교육을 전하거든요. 암 입원 보험금에 대해서 지금 부지급하는 핑계들이 있어요. 뭐 직접 치료가 아니다, 방사선 항암 치료가 아니다, 요양병원의 치료는 치료제가 아니다, 뭐 판례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한 줄도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면 보험회사가 입증을 하면 됩니다.
4년째 요양병원 암 입원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김근아 씨. 그녀를 더 괴롭히는 건 삼성생명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너도 보험을 팔지 않았느냐. 너도 그거 알고 팔았지. 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팔았습니다. 유독히 믿었던 삼성생명이 부지급률이 가장 높고 피해자가 가장 많다라는 게 가장 통탄할 노릇입니다. 진짜로. 제가 삼성생명에 그 다녔던 그 자부심들이 깡그리 지금 그 무너져 내리고요. 제 삶에 대한 것까지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힘들어요. 암에 직접 치료를 한 용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직접 치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치료는 치료죠. 그냥. 물론 이제 뭐 거꾸로 이야기해서 간접 치료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직접 치료에 대한 어떤 반대 개념이 아니라 뭐 그냥 대증적인 치료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거나 진단하지 않는 치료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가 그냥 하는 게 간접 치료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 식의 그 의학적 개념이 없어요. 치료는 치료인 것이죠. 보험업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규정해서 만드는 거죠. 지난 19일 삼성생명은 약관상 암의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와 암에 의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암 입원 보험금의 경우 이러한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입원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치료 등 이것을 제외한 단순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을 암치료 목적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암치료 후 겪게 되는 구토, 경련, 고열. 한 암 환자의 경우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 표현할 정도로 항암치료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 부작용을 잘 견뎌내고 체력을 관리해야 다음 항암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면역 증강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암 환자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입원한 경우에 해당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부 의사들도 환자의 치료에 직접이니 간접이니 하는 의학적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오히려 이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매우 좁게 해석해 요양병원의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삼성생명이 암 환자의 몫으로 져야 할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일삼고 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6명의 암 환자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삼성생명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 와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손해사정사. 저희들을 찾아와서 보험금 그 심사 왔을 때도 손해사정사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험사 직원이라 했어요. 손해사정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1차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판례가 이래서 부지급인데 지금 이게 50%나 이런 데 하회를 하지 않으면 이거도 안 줄 수 있다. 내가 보험회사하고 딜을 할 거면 니네가 이거 보험 상품을 팔 때 내가 암 걸리면 딜을 할 거라는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경우냐. 공정해야 할 손해사정사들이 본인들의 상대로 이상한 거래를 요구한다는 주장. 말기암 환자로 3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고 있는 이미화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다녀요. 휘청휘청. 지팡이 짚는다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지팡이는 못 짚고 다니겠어요. 짚고 다녀야 되는데. 8년 전 재발한 암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이제 완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네.
뼈에다가 손볼 거는 아닌데 계속 근력이 없으신 거니까 재활의학과에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은 근전도 할까 봐요. 차라리. 그러면 뭐라도 조금 건지는 게 있는지 해가지고. 저희가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신 게 2011년부터인데 그 이후에 병이 지금 뼈전이가 여러 군데 진행을 해서 머리뼈부터 전체 척추뼈랑 골반뼈에 다 지금 전이가 있고요. 그 완치는 어려우신 상태에서 이제 병의 증상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고 있어서 좀 자기 중에서도 병의 범위는 좀 넓으신 편입니다. 예. 그녀는 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 투병을 한 지도 벌써 13년째. 그때 5살, 뭐 7살 거의 어릴 때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 때 해서 저 친정엄마가 좀 돌봐주시고 몸조리 해주고 그랬을 때 역할을 못 해준 게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한참 엄마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애들이 이뻐. 참 이쁠 대로. 암 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가족의 곁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었다는 이미화 씨. 다행히 2004년경 가입한 삼성생명 암보험을 통해 2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무사히 수술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딱 재발했어요. 폐로 재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항암이란 걸 하고 방사선도 하고 했는데 항암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거의 토하고 못 먹고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암이 재발한 이후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이미화 씨. 2014년부터 항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병원으로 찾아온 손해사정사가 내민 한 장의 서류, 일명 화해 신청서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그녀가 청구한 입원비 180만 원과 추가로 청구한 입원비 135만 원 모두 절반만 지급받고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인 안 해주면 돈 안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강압적으로 해놓고서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나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난 100%를 다 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강압적으로 돈 안 준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해줬죠. 손해사정사가 일명 화해 신청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걸까? 그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보험금 산정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서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대리하거나 뭐 권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만 지급받고 종결시키자라는 등 그거는 정면으로 변호사법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측은 왜 일부 보험계약자들에게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걸까? 삼성생명 서비스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화해 요청서, 손해보험사들은 합의서라고 쓰는데 보험금을 지급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0% 정도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는 그냥 보험사에서 그냥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삼성생명이 부지급 처리한 암 입원비와 관련해 각종 관련 문서들을 모아온 김근아 씨.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손해사정사가 김근아 씨와 면담 후 작성했다는 손해사정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존재하는지조차도 저희들이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손해사정서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데 그동안을 지급을 안 했었죠. 나를 면담을 해놓고는 암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알아보다가 어렵게 입수했다는 손해사정서. 수술 후 암의 잔존 종양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손해사정서가 작성된 건 지난 8월 27일. 그런데 김근아 씨가 검사를 통해 암의 잔존 여부를 최초로 확인한 날짜는 10월 19일입니다. 무려 2달가량 앞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서류를 작성한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혹시 직원분 중에 씨 계십니까? 아, 그만두셨는데요. 아, 그만두셨어요? 예. 언제쯤 그만두셨습니까? 작년에 그만뒀는데. 그와의 연락은 불가능한 상태. 우리는 해당 손해사정서를 처리한 손해사정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단 올리잖아요. 네. 삼성생명 쪽에 심사위원이라는 곳이 있고 네. 뭐 피보험다 수술 후에 암 잔존 종양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병원 피보험 고객 동의하에 예.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을 해가지고 예. 있는 사실을 기재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진료 기록과 손해사정서 작성 날짜를 비교해 알려주자 관계자는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도 기록이고 예. 제가 없을 때 내용입니다. 이거 뭐 제가 내용 아는 내용도 아니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모든 지침이고 결정은 생명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 쪽에 그쪽에다 문의를 하시고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삼성생명에 여쭤볼 게 있고. 저희가 군사적으로 해서 그런 걸 하겠습니다. 아니 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할 게 없습니다. 답변할 게 없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며 나가버리는 관계자. 결국 더 이상의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는 또 있습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박보경 씨.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심해 약 20개월간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직접 치료가 아니란 이유로 보험금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서를 읽어보던 중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손해사정서를 받고 나서 읽어보니까 자문의를 구한 그 자문의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 보고하는 거예요. 손해사정서에 포함된 의료 자문 회신은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인 박보경 씨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자문의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박보경 씨에게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요양병원 담당의와는 전혀 다른 소견이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제 상태를 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저를 판단을 할 수 있었던지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요. 이러면은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의료 자문의의 이름 대신 소속 병원과 직책만 공개돼 있는 문서. 우리는 이를 단서로 해당 병원에 의료 자문을 해준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문 활동을 한 의사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삼성생명 측에 의료 자문에 응했던 의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의료 자문에 대한 개인정보는 담당 의사와 피보험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직접 치료를 하지도 않은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진료 기록이 얼마만큼을 받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드러나 있는 거 몇 가지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어느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입원한 거는 이거는 입원 치료가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험금의 미지급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자체가 무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생명 서비스 관계자는 의료 자문의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보험사들은 의료 자문을 하던 데에서만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병원이라든지 병원 하면은 항상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데만 가는 거예요. 사례가 아무리 여러 가지여도 결과는 하나인 거예요. 의료 자문을 늘 그렇게 적어주는 의사한테만 보험사들이 가는 거죠.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 자문 결과를 고객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보험사만 보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딱 자문을 보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싶으면은 자문을 다시 받는 거예요.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자문을 선택해서 이걸 들고 고객한테 가는 거예요. 자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따르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서류를 작성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형 보험사들은 다 자회사 손해사정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보험금을 줄이려고 소비자를 만나고 그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생명 서비스.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삼성생명 서비스의 지분율 99.78%는 삼성생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난해까지 삼성생명 부사장직을 역임했던 인물. 손해사정사들이 삼성생명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매뉴얼을 내려주고 그 매뉴얼대로 그냥 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죠. 요양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가 아니면은 지급을 하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런 지침이 내부적으로 삼성생명에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4기 말기암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삼성생명 서비스 자체는 그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공정한 심사가 아니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만든 그런 회사예요. 우리는 암 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삼성생명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삼성생명은 서면을 통해 의료 자문의 경우 고객이 주치 등에 대한 자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의 필수 불가결한 입원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선 자회사라는 이유로 일부 민원을 통해 제기된 공정성 시비는 타당하지 않으며 자회사 설립은 업무 효율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의 행태를 약자인 소비자들이 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살짝 꼬아가지고 보험사, 금융회사에 유리한 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다 소비자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삼성생명. 한때 암보험 계약자들에게는 그 어떤 보험회사보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이 거대한 기업과 싸워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암보험 계약자들. 그중 두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그 임유아 씨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머리부터 골반이고 뭐 다리고 뼈, 발끝까지 없는 뼈마다 다 없는 다 뼈 저거요. 암이 있어가지고 진통 때문에 밤에 이제 잘 수가 없어서 이제 마약 진통제 이제 붙이고 이제 살고 정신과도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근데도 그게 좋아지는데도 또 자꾸 우울해지고 이제 자꾸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벌써 시위를 2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구나 씨, 현재 시위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2년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들 집회 현장에 나올 때는 8명이 나왔고요. 현재 카톡방에는 한 90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150에서 200명, 많을 때는 300명씩이 오는데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예, 대다수는 병원에서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이렇게 싸워오셨는데 뭔가 네. 좀 변화된 게 있나요? 더 철벽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이 죽음을 정말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은 한 가지씩을 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삼성생명 측에서는 환자들에게 화해 신청서에 네.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우리 실제로 이미아 씨도 제가 그러니까 신청서에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실사가 계속 나와요. 손해사정사들이 와가지고 화해 각서를 들이밀면서 이제 저거 사인해주라. 그래서 안 그러면 돈 안 주겠다. 그래서 그 한 푼이 아쉬워서 그것도 안 줄까 봐서 내가 사인한 게 그게 후회가 돼요, 진짜. 지금 처음에 이제 암보험을 계약할 당시만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암보험은 살아가면서 아마 그 생명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아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보험금이 나와야지만 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동일한 약관이고 동일한 규정이고 동일한 치료를 받아도 굉장히 그 고객별로 차등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 상태도 진짜 안 좋고 이러니까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다들 살고 싶어요. 진짜 좋은 치료 받으면서 좀 나은 환경에서 그리고 가족들한테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애들하고 같이 남들처럼 남들 느끼는 그 행복감 가지고 싶어요. 진짜 그게 없어질까 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까 봐 두려워요.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암 환자들. 그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험사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도울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정순찬 씨는 오늘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암 투병을 하며 삼성생명과 보험금 분쟁을 했었다는 아내. 유난히 꽃을 좋아했던 그녀는 다시 봄꽃이 피는 걸 보지도 못한 채 지난해 9월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초를 되게 이뻐했거든요. 잘 키우고 그 독한 항암제 맞아가면서 어떻게 버텼는지도 몰라요.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오는 동안에 나 되게 설렜다. 당신 보고 싶어서. 많이 보고 싶어. 지금도. 안 아프니까 좋지? 그렇지. 6년간의 투병 생활보다 아내를 더 괴롭혔던 건 삼성생명과의 보험금 분쟁이었습니다. 13년도 초반 4년도까지는 아무 소리 없이 지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손해사정사한테 전화가 오질 않나. 대법원 판례가 이렇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팀이 있는데 뭐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는 뭐 그냥 소송하세요. 지난 2014년 이후 삼성생명이 갑작스레 암 입원비 부지급 통보를 한 후 아내가 받은 충격은 몹시 컸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뭐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목숨이 달린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건데 하다못해 그 항암 기간 중에 그 기운도 없는데 거길 찾아가서 담당자 만나서 입씨름하니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요. 그만하고 싶다 그러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치료 과정도 힘든데. 4년간의 분쟁 끝에 보험금을 모두 받았지만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내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의 행위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간접살인. 흉기를 휘둘러서가 아니라 그냥 말로써 조직적으로. 암 환자들 정말로 기운 없어요. 약자들이에요. 그냥 죽음의 문턱으로 계속 밀어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암 환자들이 스스로 싸울 수밖에 없는 실정. 암보험 넣어봐야 입원비 안 준다 합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줍니다. 암 때문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도 약관의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들의 태도에 환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 피해 방지 제도 개선 권고안을 통해 직접 치료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보험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직접 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적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적용 기준을 어떤 경우가 직접 치료고 수술이냐 아니면 적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 내용이 있었는데 관계기관 입장에서는 그 직접 치료하고 수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보험 약관에 이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이행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에 이르러서야 암보험금 분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금융감독원. 그런데 그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보험 상품 명칭에 직접이란 단어를 넣어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것뿐 직접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2013년도와 2014년도 암보험 약관을 비교해봤습니다. 상품명에 직접이란 단어가 추가됩니다.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식의 약관 내 직접이란 단어의 문맥상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약관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바뀐 게 뭐 직접이란 표현이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의 개선안 발표 후 국내 보험사 중 31곳이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이 개선안이 오히려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도록 하는 명분을 마련해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보험사에서는 결국 이전 문장도 그렇고 이후의 문장도 그렇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용도로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바뀐 게 없다. 보험사의 암 입원급 부지급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개선안 발표 직후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암보험 관련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7년 영업이익은 2013년에 비해 약 2배나 됩니다.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암보험료 걷었다가 암 걸린 사람한테 암보험금을 안 줘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란 말입니다. 굉장히 약탈적인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보험회사가 정말로 약탈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아 씨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청구를 했고 지금까지 부지급 받는 동안에 금융감독원에 2016년도부터 민원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게 보험회사가 답변하는 그대로 답변해 오더라고요. 그냥 보험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김근아 씨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회신문. 보험금 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금 부지급 처리를 통보하며 김근아 씨에게 근거로 제시한 판례와 동일합니다. 금감원은 증거인멸 중지하고
암 투병을 하며 2년째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편한 건 없습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고 살았어요. 용접을 하고 살았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보호 해약 안 하고 다 끌고 왔거든요. 근데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서 어디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보험사 앞잡이 같아요. 아주 그냥 끌려다 보험사가 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우리는 진짜 그 계란 그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뾰족한 해결책도 없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암 보험금 분쟁. 참다 못한 암 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판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계약자한테 유리한 부분을 뽑아서 저희가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보험사한테 유리한 어떤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판례도 제시를 했다고 저희는 느껴요. 이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를 우리가 안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반대되는 더 넓어진 판결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의 치료를 직접 치료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조정 불가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생명 연장 치료까지 직접 치료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2010년 판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진행한 면역력이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도 암의 직접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2016년 판례입니다. 보험 전문 변호사는 금감원이 보험약관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부에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계약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설명드린 바 없이 그냥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약관 해석에 일반적인 원칙이 생겼습니다. 약관 내용의 표현이 분명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 보험약관을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도 그런 해석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중립적 입장에서의 중재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완전히 금융회사의 이야기를 소비자들에게, 금융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이 정말로 기존의 관행을 깨고 이제는 좀 환골 탈퇴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한 해 예산을 살펴보면 약 2,800억 원의 감독 분담금 중 약 20%를 보험사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 감독 분담금을 받아요. 보험회사가 잘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사를 하는 데에 그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금감원이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사기관의 검찰이요. 피의자한테 돈을 받고 피의자를 수사하는 꼴이라는 얘기죠. 금감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독 분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업무 처리 결과를 달리할 이유가 없으며 감독 검사 업무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일은 아예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 내에 두고 있잖아요.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확실하게 이 분쟁들을 예방을 하려면은 금융사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지 않고 있는 제3의 기구가 이런 분쟁 조정을 맡아서 하고 강제력을 수여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죠, 지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치료의 기준 등을 명시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가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고 현재 가입해서 문제가 발생한 소비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현재 가입한 소비자들의 해결 방안도 직접적인 치료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들 때 현행 사례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찝어가지고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 3월 금융감독원은 19개 생명보험사와 관련된 민원 총 527건을 재검토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실제 생명보험사들은 재검토를 통해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약 40%의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국내 보험업계 1위 기업인 삼성생명의 지급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총 287건의 민원 가운데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36건. 전체 민원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급 권고밖에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보험회사가 새 상품을 개발했을 때 판매 인가를 해주는 금융감독원. 즉, 보험 상품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도 금융감독원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에 제동을 걸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만 하고 뒷짐을 지기 일쑤입니다. 이제껏 말로는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추적 60분은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을 구제할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내가 서 있는 곳 어딘가를 묻고 익숙하던 풍경들이 어디인지 서글퍼진 나를 돌아보며 제외 있고 따로 또 요양병원 입원했죠. 그 요양병원의 입원 치료 내용을 암 입원으로 지급을 안